북한 정찰총국이 공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간 해외 공작원 명단을 다루던 최고 기밀 비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찰총국 심장부를 진짜 공포에 떨게 만든 건 그녀의 머릿속에 새겨진 1급 기밀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을 밟은 이 여성이 마트 주차장 한가운데서 주저앉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북한 최고 기밀의 심장부에서 비밀을 품고 사선을 넘은 한 어머니의 처절한 탈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살던 평양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평양이 맞습니다. 대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봄이면 강변에 버들가지가 늘어지고 저녁 노을이 질 때면 강물이 붉게 물들던 그곳.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릉나도 쪽으로 산책을 나가면 강 건너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우리 동네 풍경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24살에 정찰총국에 배치받았습니다. 대외연락부 비서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문서를 정리하고 전문을 분류하고 상관의 일정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제 손을 거쳐가는 문서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작원들의 보고서, 위장 신분 명단, 연락, 암호표, 저는 그것들을 읽고 정리하고 보관했습니다. 20해가 지나도록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제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문서는 불태우면 그만이지만 제 머릿속에 새겨진 이름들과 얼굴들과 암호들은 불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평양이 저의 탈북 소식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 무렵에 우리 집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대동강구역 간부 아파트 3층 방 2칸짜리 살림이었습니다. 남편 철진이는 같은 총국의 기술부서에서 일했고 딸 은별이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외국어학부에 막 입학한 참이었습니다. 은별이가 합격 통지를 받아오던 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움의 눈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세 식구의 저녁은 늘 비슷했습니다. 철진이가 퇴근하면 제가 옥수수밥에 된장국을 올리고 은별이가 교재를 덮고 밥상 앞에 앉으면 그게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은 배급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구경했고 겨울이면 연탄 한 장도 아껴 써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10겹의 서명이 필요했고 복도에서 상관과 눈이 마주치면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잘못 처리한 문서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미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흔들린 건 아주 작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별이가 도서관에서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어. 장마당에서 쌀값이 또 올랐대. 왜 자꾸 오르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대답을 해선 안 된다는 걸 알아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은 2022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의 복도 냄새를 기억합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매일 아침 닦아놓는 리놀륨 바닥에서 나던 소독약 냄새,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던 대외 연락부 복도 끝. 그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이라고 저보다 2살 아래인 동료 비서였습니다. 우리는 15년을 나란히 앉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같이 차를 마셨고 점심은 늘 붙어 다녔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배급이 줄었다는 이야기, 요즘 장마당 물가가 또 올랐다는 이야기, 정찰 총국 복도 안에서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순이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찻잔도, 서랍 위에 올려두던 손거울도, 달력에 빼곡히 적어두던 메모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상관이 짤막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리 동무, 오 동무 자리는 신경 쓰지 말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정찰 총국에서 20년을 일하면서 몸에 밴 감각이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척, 알지 못하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조직 안에서 오래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수소문해 보니 순이가 처리한 문서 중 하나에서 사본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사보타주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제가 먼저 다루고 순이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손을 거쳐간 서류였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는 제가 먼저 의심받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래도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24살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이 체제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보는 것도 못 본 척했고, 아는 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충성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윗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20년이 하룻밤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리 떨치려 해도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은별이가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 외국어 공부가 재미있다며 눈을 반짝이던 우리 딸. 내가 찍히는 순간 저 아이의 미래도 그날로 끝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좌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부모가 죄인이 되면 자식도 함께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잖습니까? 북한에서는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앞날을 꿈꾸는 22살짜리 딸의 미래가 엄마 하나 잘못 걸리면 그대로 꺾인다는 것,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문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언가가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쌓아온 믿음이 동료 한 명의 빈자리 앞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봄이 왔지만 우리 집에는 봄이 없었습니다. 남편 철진이가 감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해킹 작전 결과 보고서 수치를 부풀리라는 지시를 거절했습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었고 수치를 억지로 부풀려 봐야 나중에 더 큰 문제만 생긴다는 것을 철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 안에서 맞는 말이 통한 적은 없었습니다. 철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굽히는 걸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낯선 얼굴이 자꾸 뒤따라온다거나 오랫동안 왕래하던 부서 동료가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회식 자리에서 철진이 옆자리만 자꾸 비워진다거나 사람들이 이미 냄새를 맡은 겁니다. 위험한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위험해진다는 걸 다들 몸으로 아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무서우면서도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은별이한테도 여파가 왔습니다. 대학 내 학생동맹 활동에서 은별이만 빠지게 됐습니다.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알려줄 리 없습니다. 함께 도서관을 다니던 친구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고 밥도 혼자 먹게 됐다고 했습니다. 22살짜리가 혼자 밥을 먹는다는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은별이는 그 이야기를 꺼낼 때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밤에 귀가하면서 방으로 곧장 들어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도 그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으니 우리 집 세 식구가 다 같이 눈을 뜨고 누워 있었을 겁니다. 각자 방에서 서로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감당하면서 어느 날 밤 은별이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22살이 다 된 딸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괜찮지 않다고 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철진이는 몸이 자꾸 아팠습니다. 밥맛을 잃었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날이 잦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도 했습니다. 약을 구하러 나가봤지만 평양 약국 사정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변변한 약 한 봉지 구하는데도 뒷돈이 필요하고 의사한테 제대로 보이려면 외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아파도 병원 못 가고 혼자 끙끙 앓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았잖습니까? 북한에서는 그게 여태도 현실입니다. 간부 대접을 받던 집이었는데도 약 한 알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집안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밥상을 마주해도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하루 있었던 일을 조금씩 꺼내놓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꺼낼 말이 없었습니다. 꺼내봐야 좋은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창밖에서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저는 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저렇게 웃고 뛰어다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숨소리도 못 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밥상머리에서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직장에서 다루는 문서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정리하고 분류하고 보관했던 그 문서들이 어느 날부터 다르게 읽혔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작원 보고서, 위장 신분 명단,
연락, 암호표, 저는 그것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불태울 수 없는 것들이 제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다른 의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안개처럼 천천히 우리 집 구석구석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리했던 문서 중 하나가 행방불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태웠다고 했습니다. 처리 기록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 문서 자체가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에서 증거가 없으면 결백도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순이의 빈자리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조사가 길어지기 전에,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철진이와 나란히 걸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말하기가 두려워 집 근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조사 들어왔어. 철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남편 얼굴을 봤는데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미 혼자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세 식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두 앉았습니다. 은별이한테도 전부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 셋이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은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나가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22살짜리 딸이 부모보다 먼저 더 의연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준비는 조용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총국에서 일하며 쌓아둔 인맥 중에 탈북 루트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우회해서 연락을 넣었습니다. 금반지 2개와 오랜 시간 조금씩 모아둔 미국 달러를 꺼냈습니다. 살림살이는 일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보여야 했습니다. 가방도 따로 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 티가 납니다.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몸과 머릿속에 담긴 것뿐이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20년 동안 쌓인 수백 명의 이름과 암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울 수 없는 것들이. 철진이와 저는 밤에 나란히 앉아 각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써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말을 낮추고 창문을 닫고 이불을 둘러쓰다시피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별이는 중국어 회화책을 꺼내 소리 없이 입을 움직이며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어지게 미안했습니다. 출발 사흘 전 저는 혼자 평양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굳어있는 겨울 흙을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떠납니다.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끝내 뵙지 못했습니다. 뵈러 가면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뵈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 방법을 찾겠다고, 그때 가서 꼭 전하겠다고 혼자 다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집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장롱, 창가에 놓인 화분, 은별이가 어릴 때부터 쓰던 책상,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만 담았습니다. 이 방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습니다.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아무도 물을 줄 사람이 없으니 금방 말라버리겠지만 그래도 한 번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딸한테는 걱정 끼치지 말자고 했으면서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2025년 2월 초 두만강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세 식구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은별이는 방에 들어가 오래 있다가 나왔고 철진이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일찍 누웠습니다. 저는 밤새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양 아파트 천장. 저는 그날 밤 그 천장을 아마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안내인을 따라 강변에 도착한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손발이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2월 두만강 바람은 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귀를 한번 감쌌습니다. 안내인이 소리 없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시는 내뱉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얼음판 위를 걷는데 발 아래에서 우직우직 소리가 났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얼음이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철진이가 내 손을 잡았고 저는 은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일렬로 섰습니다. 이 손 절대 놓지 않는다. 말 대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걸음 하나를 뗄 때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발을 너무 세게 디뎌도 안 됐습니다. 두꺼운 얼음 같아 보였지만 2월 강이라도 군데군데 약한 곳이 있다고 안내인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틀어야 하는지 안내인의 발끝을 눈으로 따라가며 걸었습니다. 은별이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불빛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안내인이 손으로 납작하게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얼음 위에 그대로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뺨에 얼음이 닿았습니다. 귀 뒤까지 추위가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은별이 손이 제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세게 쥐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철진이가 몸을 더 납작하게 낮추는 것이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멀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엎드려 있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얼음판에 울린 것 같았습니다. 안내인이 일어서도 된다는 신호를 줬을 때 저는 무릎이 굳어서 바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철진이가 팔을 잡아 일으켜줬습니다. 은별이 손이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비비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따뜻해질 때까지 비볐습니다. 멈추지 않고 비볐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기쁜지 슬픈지 무서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발 아래 흙이 다른 나라 땅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은별이 손을 계속 비비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저 건넜습니다.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내인이 빠르게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에서 멀어질수록 발 아래 땅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풀이 무성한 흙길이었지만 얼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철진이가 제 어깨를 한번 잡아줬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어둠 속을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첫날 밤 우리는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는 낡은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이 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을 건너며 젖은 옷이 창고 안에서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집더미 위에 셋이 붙어 앉았습니다. 은별이가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고 철진이는 눈을 뜬 채 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밤새 귀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참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 안내인이 연결해준 조선족 촌락으로 이동했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없이 우리를 방 안으로 들이시고는 잠시 후 뜨거운 국물을 사발에 담아 하나씩 내오셨습니다. 된장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짭짤하고 뜨거운 국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발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여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함경도 출신이야. 오래됐지. 할머니가 짤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더 묻지도 더 말씀드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같은 핏줄이 어떤 건지 국물 한 사발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낯선 곳에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 앞에서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조금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조선족 마을을 돌면서 탈북자 단속을 벌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신고 한 번이면 끝이었습니다. 잡히면 북송, 북송되면 수용소,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마을 어귀를 공한 차가 천천히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커튼도 치고 목소리도 낮추고 기침 소리도 참으면서 지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세 식구가 숨죽이며 지내는 동안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창문도 열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 방이 감옥 같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버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은별이가 이 시간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중국어가 이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은별이는 조선족 행세를 하며 동네 가게에서 장을 보고 이따금 공안이 말을 걸어도 담담하게 응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창문 사이로 바라보며 저는 손이 절로 떨렸습니다. 제가 딸을 지켜야 하는데 딸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이 상황이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런 걸 시키고 있다는 것이. 한 달쯤 지났을 때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연결됐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냐고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댁을 떠나던 날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을 한번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국물 한 사발처럼 말없이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는데 골목 어귀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분의 얼굴을. 중국에서 보낸 그날들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날짜를 세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들키지 않았으면 그걸로 충분한 날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안 단속이 갈수록 잦아졌고 조선족 할머니 댁에 오래 신세지는 것도 그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신고 한 번이면 그 할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알려준 루트는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멀고 험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씩 마시자고 은별이가 물을 끓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철진이가 괜찮겠지라고 했습니다. 확신 없는 말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처음 넘을 때부터 이미 몸이 한계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에서 오래 좁은 방에만 있어서인지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는데도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안내인을 따라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따라갔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이 많았습니다. 평생 북쪽에서 추위만 겪어온 몸에 그 열기가 얼마나 낯설었는지 모릅니다. 땀이 눈에 들어와도 닦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터서 걷기가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철진이는 말없이 제 짐을 나눠 들었고 은별이는 뒤처지는 우리를 앞서가다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은별이가 엄마 조금만 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못 걷겠다 싶은 순간마다 그 말이 발을 움직였습니다. 딸 덕분에 걸었습니다. 딸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가장 아찔한 순간이 왔습니다. 검문소에서 현지 경찰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서류가 없었습니다. 안내인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북송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은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 손 잡아라고 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서처럼 있는 힘껏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놓지 않겠다고 손에 힘을 줬습니다. 결국 넘어갔습니다. 안내인이 무언가를 건넸고 경찰이 비켜섰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숨을 참고 걸었습니다. 검문소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딘가 허름한 숙소에 들어가 처음으로 누울 수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벽지가 누런 방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서 더위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눕자마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은별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고 철진이는 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잘 잤어? 물었더니 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국에 들어서고 며칠 뒤 한국 대사관에 닿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문을 열어주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들어가야지. 저는 그제야 발을 뗐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한 걸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 걸음이 수십 년의 무게를 통째로 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긴장해왔던 탓인지 기쁨도 감격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이 단단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내 발 아래 땅이 있다는 것, 이 땅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공항 로비에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서 몇 달간 한국 생활을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버스 타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법,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를 충전하는 방법도 2번 들어야 했습니다. 말은 같은 한국말인데 쓰는 단어들이 달라서 처음엔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던 날 담당 선생님이 근처 대형마트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서늘한 냉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진열대마다 물건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과자 종류만 해도 몇 줄이 넘었고 과일이 흠집 하나 없이 반짝거리며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눈이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별이가 옆에서 이것저것 집어들며 엄마 이거 뭐야, 저건 뭐야 하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멈추게 한 건 마트 안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공간에 차들이 빼곡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백 대는 됐습니다. 그것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가는 차가 있으면 또 다른 차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주 당연하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양에서는 간부들도 개인 차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찰총국 간부 중에서도 차를 가진 사람은 손에 꼽혔습니다. 나라에서 배급해주는 차를 가끔 쓰는 것뿐이고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차를 세워두는 삶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저 차들은 전부 개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온 사람들이 직접 몰고 온 차들이라고 했습니다. 장 보러 오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 차들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뇌 속에서 한참 동안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2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따르고 지켜왔던 체제가 인민들에게 무엇을 감춰왔는지, 어떤 삶을 빼앗아 왔는지 주차장 하나가 저한테 아무 말 없이 다 말해줬습니다. 수백 대의 차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드는 그 풍경이 북한 체제의 거짓말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도 있었고 음식 맛이 달라서 헤맨 날도 있었습니다. 냉면을 시켰는데 북한 냉면이랑 달라서 한참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낯설고 또 낯익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위안이 됐습니다. 가끔 저녁 무렵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지금쯤 뭘 드시고 계실까? 방 안에 앉아 계실까? 아니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따뜻하게 지내고 계실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식을 들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울 뿐입니다. 그 그리움을 어디에도 풀 수가 없어서 창밖을 한참 보다가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은별이가 요즘 한국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공부하는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평양에서 그 불빛을 바라볼 때와 같은 불빛인데 이제는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의 빛입니다. 철진이는 IT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저는 주차장에서 처음으로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물건이 넘치는 것도 차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내 생각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을 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